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방설비 기사 공부는 이 방법이면 끝난다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기보다는 제가 실기 공부에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목차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12가지의 목차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방설비기사 기출문제의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구분되는 게 어떻게 구분되냐면요. 문장형이나 단어형의 형태, 또 빈칸형, 그 다음에 도면형, 그 다음에 단순 계산형, 그 다음 단계 계산형, 이런 형태로 기출문제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문제는 보시자마자 공동주택의 거실, 노이자설의 거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인데 단어형이죠. 단어형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죠. 이거는 역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계돼서 물어본 건데, 엑셀레이터, 익저스터라는 단어만 답을 하면 되는 이런 단어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문장형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뭐 해서 길게 문장 형태로 답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이제 법규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런 법을 쓰라는 문장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법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론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어떤 포설비의 설치 목적과 설치 위치를 쓰라는 건데,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답을 해야 되는 문장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장형, 단어형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셨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왜 구분이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계산형과 문장형을 같이 모아서 공부를 하시면, 계산형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단계별로 뭐 공식도 암기해서 단계별로 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문장형, 단어형은 뭔가요? 문제하고 답만 그대로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빈칸형 문제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빈칸을 물어보는 거죠. 빈칸에 가로를 쳐놓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 빈칸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법은 정확히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정해져 있는 법의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빈칸형이 말 그대로 이제는 표의 빈칸도 나올 수 있겠죠. 이 표의 특정 부분을 비워놓고 이 표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역시 법 문제입니다. 자, 이런 빈칸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도면형입니다. 도면형은 말 그대로 그림이나 도면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문제는 그거죠. 배관의 명칭을 쓰시오. 그림이나 도면이 주어지고 해당 명칭을 써라, 또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라, 지적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직접 도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직접 도면을 완성하는 이런 도면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공부를 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계산형 문제인데, 계산형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단순 계산형이 있고, 두 번째는 단계 계산형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형이 문제가 단순하다. 지금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하네요. 공식 하나만 적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데, 이런 단순하고 복잡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 문제 하나가 배점이 5점이죠. 이 한 문제를 맞으면 5점이고 한 문제를 틀리면 배점이 5점이 틀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한 문제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단순 계산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공식을 여러 개 적용시켜서 이렇게 풀었지만 이것도 단순 계산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단계 계산형은 뭐냐면요, 앞 문제를 풀고 그 답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푸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이런 형태가 단계 계산형인데, 자,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다. 그런데 방수량을 각 헤드별로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A 헤드가 주어졌어요. 조건에서 주어지고, B 헤드는 A 헤드를 이용해서 풀고요. C 헤드는 B 헤드를 이용해서 풀고, D 헤드는 C 헤드를 이용해서 풉니다. 최종적으로 펌프의 토출량은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예. 즉,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야 되는 거고, 가번 하나의 문제를 만약에 틀리게 되면 당연히 나, 다, 라 모두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단계 계산형으로서, 단계 계산형이 왜 중요하냐면 배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예. 단계가 많으니까. 이 배점이 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다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걸 틀린다면 시험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 맞춰야 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계 계산형 문제를 구분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기출문제가 구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서 각각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설계시공 필수 암기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이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 앞부분에 설계시공 필수 암기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뭘 넣어놨냐면, 자, 첫 번째, 계산형 문제를 제외하고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총 11개념 문제입니다. 11개념 문제 전체의 서술형 문제를 문장형, 단어형, 빈칸형, 도면형 문제를 구분해가지고 한눈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모아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푸실 때 당연하게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고 관련된 수치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다 모아놨어요. 역시 11개념 문제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계산형 문제에 필요한 암기 공식과 수치를 다 모아놨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문장형, 단어형, 문제엔답해서 문제와 답을 그냥 한눈에 바로바로 매칭시켜서 암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역시 빈칸형 문제는 말 그대로 빈칸 자체를 채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만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로 모아드렸고, 자, 도면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모아서 해드렸습니다. 계산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수치,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되는 이런 공식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자, 연도별 관연도 공부는 정말 필요한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대부분의 책은 연도별 관연도죠. 연도별 또는 회차별로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연도별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요, 사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잖아요.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됨으로써 연도별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공부가 반복이 되니까 기억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게 주장인데, 사실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대 단점입니다. 연도별 공부는요, 사실은 동일한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각 연도별로 회차별로 출제되고 있는데, 앞에서 출제된 게 뒤에서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가 구분이 어려워요. 그 구분이 어렵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서 앞 문제도 사실 공부하다 보면 앞 문제도 다 잊어버렸는데 문제 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제가 한번 이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자, 다음은 오리피스로 시험한 결과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계산 공식을 하나를 암기를 하시고 이 계산 공식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내경은 300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피스의 내경은 150입니다. 수은주는 500이네요. 이것만 그대로 대입하셔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유량을 물어보는 단위가 미터 3승/세크라는 유량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0.2로 계산이 됐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13년 4회 때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한번 문제 보시면, 자, 17년 1회 때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게 유사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보시면 내경, 오리피스, 구경, 수은주 다 똑같아요. 예.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량의 단위가 리터 퍼 세크예요. 아까는 미터 3승의 단위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리터로 물어봤어요. 그럼 뭔 차이가 있냐면 아까와 동일한데 마지막에 1000만 곱해 주시면 돼요. 예. 마지막에 1000만 곱해 주시면 196.72 리터 퍼 세크라는 이 단위로 문제가 답이 도출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재불집에서 이 문제를 두 개를 연달아 붙여놨기 때문에 앞 문제를 공부하시자마자 이 문제를 보시면 바로 그냥 곱하기 1000에서 답만 도출하면 되니까 너무 쉽게 공부하시죠. 근데 만약에 연도별, 회차별로 나눠서 떨어서 한참 돼서 공부하면 헷갈려요. 1000만 넣으면 된다? 쉽지가 않은 거죠.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인가요? 네.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아까는 오리피스인데 이번에는 벤츄리미터예요. 네. 오리피스나 벤츄리미터나 차이가 없어요. 문제 유량을 단위로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요? 리터 퍼 세크죠? 그러면 아까 금방 공부하셨죠?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이 식을 쓰시고 1000만 곱하면 되죠. 답도 똑같아요. 196.72. 네. 즉 오리피스와 벤츄리미터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가 앞 문제만 보시면 구분이 안 되는데 동시에 보시면 같구나 이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죠. 네. 다음 또 볼까요? 자, 22년 1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이번에는 수치가 다릅니다. 수치가 다르니까 그냥 해당되는 수치를 맞춰서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문제 물어보는 게 또 리터로 물어봤으니까 또 1000 곱해주시면 되고 그냥 동시에 공부하시기 훨씬 빠르죠. 자, 다음 문제. 23년 2회차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건 좀 복잡해요. 보시면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기존에 물어봤던 건 뭘 물어봤나요? 유량을 물어봤죠. 유량 0.2. 근데 지금은 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몇 미터 퍼 세크냐? 유량을 구하신 다음에 최종 유량식을 속도로 변형시켜서 대입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 유량식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단계별로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막 건너뛰어서 공부를 막 몇 주씩 지나서 보시면 아주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연도별 공부의 최대 단점이 뭐다? 네. 혼란스러워진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비교 분석이 안 되니까. 또 불리한 점도 있어요. 뭐가 불리하냐면 동일한 문제를 사실은 연도별 교재는 동일한 문제를 여러 번 실을 수밖에 없죠.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도 당연히 여러 번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재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고. 자,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교재를 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도별은 실제 시험과 동일하니까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출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분류집을 통해서 관연도 문제를 이렇게 보셨어도 실제 문제가 스프링클러는 몇 문제 출제되고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옥내사는 어떻게 출제되고 이런 거는 실제 연도별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연도별 문제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일은 반드시 중요한 거죠. 네.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기출문제 재분류집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연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재분류집이라는 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기본 이론을 분류해 놨고 두 번째는 제가 13년도에서 23년 11개년입니다. 11개년의 모든 서술형 문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가지의 챕터로 구분해 놨어요. 한 문제도 안 빠지고 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형 재분류 11개년의 계산형 재분류를 15개의 챕터로 나눠서 완전히 구분을 다 했습니다. 이 챕터로 나누고 또 비슷한 문제는 모아놓고 동일한 문제는 2번 실 필요 없으니까 한 번만 싣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중요한 거죠. 설계시공 필수 암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시공 필수 암기라는 주제로 서술형 문제, 문장형, 빈칸형, 도면형, 그 다음에 계산형 필수 암기를 나눠서 여기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한 70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구조의 기본이론, 유체역학의 기본이론을 실어놨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재분류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마다 공부하는 방법과 암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단위별로 모아서 공부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일 유사 문제를 모아서 공부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이 시험 공부를 빠르게 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재분류를 통하면 굉장히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시중에 재분류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재분류된 교재로 공부를 하신다면 비슷한 문제도 한 번에 정리가 되니까 반복 주기도 짧아서 결론적으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연도별 공부는 정말 필요한가 제가 최종 결론을 내드릴게요. 제가 시중에 한번 나가서 보시면 서점 한번 가서 책을 다 넘겨보세요. 한번 보시면 현실적인 교재는 이런 교재입니다. 앞쪽에 전부 다 이론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론이 좀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예상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연도별 관련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문제가 좀 이렇게 뭐 적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많이 나와 있는 책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 예상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일까? 아니면 오래된 문제일까? 제가 이제 책을 집필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고민이 드냐면요. 뭐 그런 거죠. 처음에 책을 집필할 때는 당연히 최신 문제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를 거기다 넣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책을 낼 때는 추가 연도가 추가된 거를 뒤에다가 관연도로 넣겠죠. 그냥. 근데 앞 문제는 어차피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그대로 놔두고 관연도를 계속 추가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앞쪽에 있는 문제를 다 엎어야 돼요. 새로운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쓰다 보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차피 저자 생각은 그렇거든요. 뒤에다 관연도 실어놨으니까 앞 문제하고 중복이 안 되니까 괜찮겠지. 근데 실제 수험생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앞에 있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위주로 먼저 공부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다 보면 적중률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현실적인 교재인 거고, 이런 현실적인 교재는 사실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분류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연도별 문제로 재분류된 문제로 공부한 내용을 연도별 문제로 테스트하셔야 돼요. 실력을 테스트하면 회차별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최신 출제 경향은 어떤지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있죠. 그럼 재분류된 교재도 사야 되고 연도별 사야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사실 강의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강의 안 드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강의를 만약에 들으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수강자에게 연도별 문제만 있는 교재, 그 다음에 연도별 문제와 해설이 있는 교재를 제가 드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문제만 있어요. 문제만 있는 교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력 테스트 하실 때 해설과 같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해설 가리고 풀어보시는데 원활하지 못해요. 시간도 정확히 체크해야 되고 문제 보면서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문제와 해설이 동시에 이게 보였을 때만 가능하지, 아니 문제만 이게 나왔을 때 가능하지 해설이 보인다면 정확하게 테스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이것과 그 다음에 문제와 해설이 같이 나와 있는 연도별로 회차별로 구분되어 있는 교재를 제가 PDF 교재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는 PDF 교재를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세 번째 주제로는요,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 중에 이제 시험의 유형인데, 자, 소방설비 기사라는 시험이 자, 문제은행식에 해당되느냐, 신출 문제식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자, 문제은행식은 뭐냐면요,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문제 풀에서 골라서 출제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험이 대표적인 거고, 소방설비 기사 당연히 해당됩니다. 문제 풀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출문제만 사실 공부하시면 되는 뭐 그런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 학습으로 하시고, 예, 그거에 맞는 공부법을 찾으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신출문제식은 시험 때마다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자, 어떤 시험이 있죠? 공무원 시험이 대표적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출제위원들을 일정 기간을 가둬놓고 문제를 거기서 만들고, 시험을 볼 때 이제 그때 나갈 수 있는 거죠. 신출문제니까. 자, 근데 소방 쪽에 관련된 시험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시험도 역시 회차 때마다 문제를 신출문제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니까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보다는 이론 위주의 학습이 필요한 그런 시험의 유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시험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평가 유형이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뭐냐면 60점만 넣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과락점수가 40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를 맞게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시험은 역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험이 대표적이고, 소방설비기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요, 출제기관에서 합격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시켜주는 것이 목적인 시험은 오랫동안 길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짧은 기간 동안 쉽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인 시험은 선발 인원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일정 등수 이내에 들어야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뽑겠다. 그럼 100명이 와도 한 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 시험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당연히 이거는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시험이니까 공부를 하실 때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소방설비 기사는 문제은행식 시험에다가 절대평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공부도 쉽고 합격도 쉬운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매우 쉽고 빠르게 하시는 게 맞는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에 있어서 과연 수험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 예.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달만 합격하셨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을 거슬리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시험 일정이 나와서 올해 2024의 시험 일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일이 1회차입니다. 2024 1회차 기사 필기시험이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날 필기시험이 치러지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항상 1월 1일 되면 항상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술 드시고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면 2월 15일까지 1.5개월이 남아요. 약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하신다? 필기 공부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체역학, 전기회로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말에 술을 조금 덜 드시고 연말 12월부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2월 15일 날 필기시험 때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한 달 반을 공부를 필기하셨으면 당연히 합격을 하셔야 되고, 이 필기시험을 치르고 곧바로 실기 공부에 돌입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실기시험일은 4월 27일입니다. 얼마 남았죠? 2달 좀 남짓 남았어요. 예. 2월 15일 날 필기시험일이니까 4월 17일이면 27일이면 2달하고 10일 좀 넘게 남았네요. 그래서 약 2달 남짓 정도 실기 공부를 하실 수 있고, 2달 정도면 사실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달 정도 공부하시고 이제 실기 시험을 딱 4월 27일 날 보셨는데, 딱 보시자마자 느낌이 있죠. 아마 시험장에서 느낌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 나 떨어졌다. 예.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떨어졌다는 판단이 그냥 나 100% 떨어진 것 같아 드시면 그냥 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불합격 예상하시면 곧바로 다시 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사 2회 실기 시험이 언제냐면요.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이면요. 4월 27일 날 실기 시험 봤으니까 몇 달 남아요. 예. 3개월 남아요. 4, 5, 6, 7. 그죠? 정확하게 딱 하루 차이 나는 3개월이네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2회 때는 무조건 합격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때는 2달밖에 안 했는데 왜 이때 3개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좀 놀다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되시죠. 예. 시험을 한번 보시고 나면 바로 공부 안 돼요. 당연히 좀 노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바로 공부하신다 마음 갖고 하시다 보면 2회 때 합격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봤는데 헷갈려요. 합격했을까 떨어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발표 기다려야죠. 공부 안 돼요. 합격했는지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기다리시면 합격자 발표가 언제냐면요. 6월 18일이에요. 네. 그러면 딱 발표 났는데 합격하시면 네, 박수. 네. 떨어지셨다. 그러면 이때부터 공부하셔도 늦지 않아요. 왜? 한 달 남았잖아요. 왜? 필기시험이 7월 28일, 발표 6월 18일. 네. 딱 한 달 남았어요. 이때 공부하시면 돼요. 한 달 부족한 거 아닌가? 합격하실지 떨어질지가 애매하신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만 공부하셔도 합격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면 좀 좋죠. 약간 좀 불안한 쪽이면 합격이 강한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책 이렇게 넘겨 좀 보시면 기억이 좀 유지가 되겠죠. 좀 그런 건 필요하시겠죠. 자, 이 정도로 걸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 제가 보면 나는 필기와 실기를 한 달만 합격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필기 시험일이 2월 15일, 실기 시험일이 4월 27일. 이미 이게 한 달이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달 만에 필기 실기를 통과했다는 얘기, 공부한 기간만 그렇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이 기간에 맞춰서 필기 전에 공부하시고, 이 기간 동안 실기를 나눠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활도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번에 이제 필기랑 같이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소방에는 과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하셔야 되느냐? 이건 좀 매우 중요하겠죠. 필기부터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필기부터 먼저 합격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것부터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어려운 과목일수록 시간을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암기량이 많은 것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먼저 공부하시고 먼저 암기가 되니까. 자, 그 순서대로 하면 유체역학이 가장 먼저입니다. 유체역학이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 이걸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량이 많은 거. 네. 관계법규예요. 소방관계법규 암기량이 많아요. 법적인 양도 많고 그래서 암기량이 많아서 이걸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구조가 암기량이 많습니다. 네. 기계구조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소방원론이라는 과목은 사실 약간 이해 위주의 어떤 과목이고 암기량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방원론을 공부하시면 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제 실기 넘어오시죠. 실기 넘어오시면 이제 계산 공식과 각종 수치가 있는데 이걸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기 계산형을 푼다든지 서술형 문제를 본다든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계산형을 먼저 계산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산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하고 수치를 먼저 암기를 다 해놓으시고 접하시는 게 이게 답이에요. 이걸 안 하시기 때문에 계산형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공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다 암기가 되시고 있다면 사실은 계산형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서술형 문제를 왜 먼저 하느냐? 네. 이건 암기잖아요. 암기할 거니까. 이걸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먼저 공부하셔야 나중에 반복적으로 암기하기가 좋으니까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형 문제를 공부하시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자, 이론이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이론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실기에서는요, 딱 두 가지 이론만
아시면 돼요. 유체역학, 기계구조. 근데 이걸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건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자, 유체역학은요, 이건 마시면 돼요. 단위의 적응 및 기초물리량의 이해. 단위. 유체역학은 단위가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를 잘 적응도 하셔야 되고 변환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할 거고, 기초물리라는 건 말 그대로 뭐 그런 거예요. 뭐 킬로그램, 미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밀도, 비중량, 그런 기초 물리량을 몇 가지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자, 그걸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길기 계산 문제 풀이를 하실 때 반드시 단위를 기재해야 되느냐? 꼭 단위를 뭐 기재하지 않아도 뭐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느냐?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단위를 기재하지 않으면 이 식이 맞았나 틀렸나, 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못해요. 근데 단위를 써놓으면요, 단위를 소거하다 보면 이게 답이 정확하게 답의 단위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맞은 거예요. 예. 공식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고, 답도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수치만 틀리지 않는다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단위를 기재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소방을 기사로 입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기사로 입문하시고 소방시설 관리사도 도전하시고 기술사도 도전하셔야 되는데, 이 단위를 기재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기초가 튼튼해지고, 그래야 이런 시험도 원활하게 나중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유체역학은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기계구조 한번 볼게요. 기계구조가 예를 들면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게 이제 기계구조의 근본적인 틀인데, 그걸 막 다 기본 이론으로 공부하시는 건 말도 안 돼요. 예. 그런 건 아예 이론서에다 넣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그걸 기계구조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보시면 되냐면, 자, 소방시설의 기본적인 이해예요. 옥내 소화전이 무엇이고 스프링클러가 무엇이다만 아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세세적인 기준은 문제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소방이 뭔가요? 소방은요, 불 끄는 거예요. 화재 진압이라고 하죠. 예. 그럼 소방 공부는 뭔가요? 불 끄는 시설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소화설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 끄는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다른 시설도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해야 되니까 경보를 울려야 되는 경보설비도 있을 거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발생하니까 연기를 배출해야 되는 제연설비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설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방 공부라는 거는 사실은 이 소방과 관련된 이런 시설을 공부하는 것도 좀 한 개 더 있어요. 뭐냐면 법적 기준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소방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는지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주로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그 화재안전기준을 공부하는 건데, 이거를 다 공부하실 수는 없어요. 기사 수준에서는. 관리사나 기술사에서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문제에서 출제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뭐 이론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시설의 이해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거는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소방시설의 종류를 먼저 써드렸죠.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뭐 스프링클러,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경보설비 있다, 그냥 있는 거죠. 또 피난구조설비는 이렇고, 소화용설비는 이렇다, 활동설비는 이렇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소방시설의 기계 분야의 종류를 한눈에 보기로 정리해 놨어요. 여기에는 모든 기계 분야의 소방시설 종류가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소속된 장치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이거 책에서 보시면 이제 금방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것만 사실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4페이지? 5페이지네요. 이 5페이지만 한번 다 읽어보시면요, 소방시설의 이해는 끝나요. 다 끝나는데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죠. 구조는 대충 말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생긴지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생긴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것처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소화기구는 이렇게 생겼고, 소화기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소화기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우리 아파트에 설치하는 이런 건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생겼고, 대용 소화기는 또 이렇게 생겼구나. 그림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열심히 막 이런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옥내소화전 이게 함인데 함을 뚜껑을 열어보면 호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방수구가 되어 있고 관창은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림으로. 송수구는 이렇고. 예. 이걸 막 어렵게 내용을 읽어가시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문제 가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문제 가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림 위주로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론을. 기계구조 원리 쪽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개통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제가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기출문제가 답이라는 주제인데요. 아까 제가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와 지금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뭐 강의를 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는 책을 뭐 집필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자, 저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기출문제의 반복학습 N, 기출문제의 확장. 자, 만약에 기출문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이론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이 진짜 그 양을 정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기사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는 말도 안 될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보라고 해도 우리 기사책 전체를 공부하시는 것보다 더 많고 힘든 공부 양이에요. 화재 안전 기준만 갖고도. 근데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를 피구해서 그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기사 공부 취지가 아까 뭐죠? 빨리 공부하는 거죠. 빨리 공부해서 지금 몇 달 만에 공부해서 끝내야 되는 건데 이 양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고 내가 화재 안전 기준이고 법이고 뭐 이론이고 막 다 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알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걸 공부하셨는데 어떤 신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기출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푸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얘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23년 4회차 아주 따끈따끈한 신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예. 설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조건을 참조하여 수용인원을 산정하시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법 문제거든요. 네, 말 그대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이니까 법을 만약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 번 보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계산 문제죠? 푸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600에다가 마이너스 30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떠올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산정 방법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법은 정리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이 기퉁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셔도 이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절대로 이 수출 문제를. 이걸 만약에 푸신다면 그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푸실 수가 없어요. 결론이에요. 엄청난 양의 이론 공부는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공부하되 단서가 붙습니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출문제가 응용 출제될 정도의 내용만 확장하여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먼저 기출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제 답만 기출문제를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기출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혹시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응용 출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이론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론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만 공부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식의 공부 방법은 아닌 겁니다. 절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옳은 공부 방법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저렇게 기출문제를 확장해서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해도 하시고 확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 5가지가 존재하죠.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항상 바쁘시죠. 또 그걸 이겨내고 힘들게 이제 공부하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피곤하죠. 졸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이겨내고 이제 졸리는 걸 이겨내고 또 책을 보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요즘 뭐 그 사람 집중 수준이 5초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초를 벗어나면 집중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사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겨내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또 금방 나태해지죠. 금방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끈기력이 금방 바닥나죠. 이제 책 덮고 싶습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는 게,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집필한 교재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해는 책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해설을 할 때 딱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의문점이 없는 해설. 그러니까 해설을 읽었는데 이 풀이가 어떻게 되지? 저게 왜 뭐지? 저 용어의 뜻은 뭐지? 다 이해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의문점이 없을 겁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시간이 부족하죠. 저 이해를 하시고 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하는 것은 항상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시죠. 진짜 유능한 강사가 있다면, 강사와 함께라면 나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강사가 있을까? 라는 고민에 시작됐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공부 한 수의 소방설비기사 강의여야만 하는가?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이제 해드릴 텐데 왜 과연 다른 강의보다는 공부 한 수의 강의여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실 강의들은 해설 강의입니다. 문제 푸는 해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교재만 보시면 웬만한 해설 강의보다도 더 자세한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간결하게. 근데 그 해설 강의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문제를 재분류했습니다. 단원별로, 문제별로 다 재분류했기 때문에 그 재분류된 단원별이나 문제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해야 쉬운지를 제가 그 노하우를 제가 따로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자, 2번째. 최적화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쓸데없는 이론은 최대한 지양하고 제가 이론을 똑같이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론만 간결하고 빠른 속도로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재분류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죠. 동일한 문제 서로 뭔가 조금씩 다르다면 그 다른 문제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강의를 하면서 어떠한 제가 설명을 할 때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딱 적당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 한 수의 기사 강의를 저한테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단계별 반복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마찬가지였는데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당연한 패턴이었어요. 근데 고민해 봤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강의 시간에 암기는 안 되는 건가? 방법이 없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번 반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똑같은 형태로 여러 번 반복시키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시면 되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형태, 두 번째는 저런 형태로 약간씩 다른 형태로 단계별로 반복을 시켰을 때 반복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전부 다 똑같이 해설하고 뭐하고 해버리는 반복 주기로 가면 긴 건데 짧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만약에 100번 문제가 있다면 1번부터 100번 문제를 한 번에 쫙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책을 공부하시다 보면
앞에를 이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앞에를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뒤에가 궁금해져요. 얼마나 남았지? 한번 보세요. 빨리 보고 싶은데. 이거 정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심리냐면 뒤에를 빨리 보고 싶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1회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무슨 내용인지 그냥 알아요. 또 다음 회차 때는 또 다른 어떠한 주제로 또 빠르게 처음부터까지 반복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반복 강의를 제가 진행할 거고, 저는 이런 식의 반복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은 강의 때도 암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근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단계별로 이걸 진행할 때 어떤 단계가 넘어가는데 다음 단계 공부가 쉽게 넘어가지 않거나 다음 단계 공부가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전 단계를 돌아가서 그걸 반복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완전 이쪽에서 이해가 되거나 암기가 된 상태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암기에 효율적이 되겠죠. 가장 먼저 1단계는 이겁니다. 자, 실기에 어찌 보면 공부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산형 필수 암기.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계산형 문제의 공식과 수치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걸 먼저 어느 정도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설계시공 필수 암기라는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뭐 하루에 한 번씩 시청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시청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서술형 문제의 답. 이것도 제가 강의해드릴 겁니다. 예. 이거를 역시 서술형 문제만 모아서 문제와 답을 집중적으로 강의시키는,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시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계산형 문제에 공부하실 기초가 준비가 된 상태고, 3단계부터는 제가 이제 계산형 문제의 기출문제를 단계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출문제 이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뭘 시켜드리냐면,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옥내소화전 문제인데, 옥내소화전의 어떤 방수구에서, 방사 압은 어떻고, 방사량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그 부분의 문제를 제가 이해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1번부터 끝 문제까지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 이제는 분석입니다. 기출문제를 두루뭉술하게 첫 번째 단계에서 보셨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이제 세세하게 조건까지 보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가 어떤 조건이 달려서 어떻게 출제된 문제다. 이것까지 보시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해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이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할 필요가 없고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게,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느려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빼고 가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네.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출 해설이에요. 자, 이제 문제 분석은 끝났어요. 문제가 완전히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해설을 해드려야 돼요.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3단계에서도 해설 부분만 얘기하면 되니까 또 빠르게 흘러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답 유도예요. 기출문제의 정답을, 자,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으면 그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해설을 듣고 나서 이제 비로소 해야 될 진짜 공부는 뭐냐면요. 정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예요. 해설을 다 쓰실 거 아니잖아요. 해설이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쓰시면 안 돼요. 당연히 깔끔하게 답만 쓰셔야 되고, 그 답을 어떻게 문제를 보면서 답을 써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단계. 빠르겠죠. 해설이 끝난 상태에서 정답만 유도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단계. 한 단계 더 남았네요. 자, 그 다음 단계. 정답 읽기예요. 제가 강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답 유도까지 해드렸어요. 정답 유도 해드렸는데 그게 과연 암기까지 될까요? 한 번 해드렸는데 암기 안 되죠. 그러면 기출문제의 정답 읽기는 뭐냐면, 제가 빠른 속도로 정답을 눈으로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 시청만 하면 정답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이 정답을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시청만 하시면 정답을 이 문제에서 정답 이렇게 쓰는구나. 정답 이렇게 쓰는구나. 바로바로 확인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봤을 때 암기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테스트 해보셔야죠. 내가 과연 이렇게 써보지도 않고 정답을 보기만 했는데 쓸 수 있을까?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연도에 제가 이제 드리는 문제만 나와 있는 교재를 통해서 한 회차를 딱 펼쳐놓고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채점 해보시는 거예요. 또 그 기출문제에 해설까지 나와 있는 또 교재를 추가로 드리니까 바로 펼쳐놓고 바로 채점해보시고 만족스럽다. 그럼 끝난 거고.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한 번 더 어떠한 부족한 과정. 사실 앞에까지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정답 읽기만 하셔도 되죠. 부족한 과정을 한 번 더 몇 번 더 반복해보시고 또 테스트해보시고 반복해보시고 테스트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제가 봤을 때 공부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강의 듣고 따로 공부해야 되는 노력이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자신합니다. 자,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우개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도구를 활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집중 독해 암기집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를 모아서 써놓는 거죠. 문제 쓰고 답 쓰고 문제 쓰고 답 쓰고 노트 한 권을 사셔서 제 교재를 구매하신다면 필요 없죠. 제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설계시공 필수암기편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역시 강의까지 찍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강의 찍어드리면 그냥 책에 놓고 강의만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자, 카드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2분의 1 암기카드, 4분의 1 암기카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보시면 A4거든요. A4지에 절반 크기로 되어 있는 게 2분의 1, 절반이라고 해서 4분의 1 크기로 되어 있는 게 4분의 1 카드예요. 그래서 2분의 1 암기카드, 4분의 1 암기카드로 제가 명칭을 했고, 이 카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요. 좀 이렇게 두께나 이런 것도 적당하게 제가 이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에서 구매를 하면 두께도 얇고 막 선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쓰시기 불편한데 쓰시기 좀 편하게 제가 이걸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2분의 1 카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분의 1 카드는 암기를 요하는 문장 등 비교적 내용이 많은 암기 사항 등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크니까 앞쪽에 Q 쪽에 여기다가 문제를 쓰시고 뒤에다가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을 쓰셔서 이 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 놓고 내가 한 카드씩 암기를 하시는 거죠. 암기된 거 안 된 거 구분하셔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된 것과 안 된 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된 것만 따로 모아서 공부하시기가 매우 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활용하시면 좋은데 2분의 1 카드는 좀 제한을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분의 1 카드는 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카드가 크니까 쓸 내용이 많다는 거는 쓰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쓰시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만 공부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진짜 암기 안 되는 것만 최소화시켜서 적으시는 카드입니다. 자, 근데 4분의 1 카드는 이제 좀 달라요. 이건 많이 활용하시면 하실수록 공부 시간이 더 빨라져요. 자, 암기를 요하는 공식, 수치 간단하게 하나만 적을 수도 있어요. 옥내소화전 방사합 하나만 딱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치 하나만 적어놓고 바로바로 암기하실 수 있어요. 문제 보시고 답 떠오르면 된 거고 모르면 안 된 거고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 공부가 재밌어요. 움직이잖아요. 원래 책을 보시면 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졸려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되게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고 빠른 속도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암기를 요하는 공식이나 수치 등 비교적 내용이 적은 암기 사항들을 여기다가 기재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주관식 암기 도구만 잘 활용하신다면 암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게 주관식 공부 방법인데 1편이 있고 또 2편은 암기 카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1편과 2편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관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쓴 교재의 이제 제목입니다. 이것이 진짜 해설이다. 기사 실기 최근 11년 기출문제 재분류집이라는 책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모든 어떠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어떠한 책보다 어떠한 강의보다 더 쉽고 더 빠르게 공부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공부는 인생을 바꾸고 공부 한 수는 공부를 바꿉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